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실록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첫 화로는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건국 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 왕실의 집안이 전주 이씨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성계의 조상들은 대대로 전주에 살다가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 이안사가 함경도까지 멀리 이주합니다. 함경도 지역은 추후 몽골족이 세운 나라 원나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함경도의 유지가 된 이성계 집안은 대대로 함경도의 천가구를 담당하는 천호장이 되어 원나라에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고향이 지금의 함경남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성계의 아버지 때 원나라의 국력이 많이 쇠퇴하고 있었고, 당시 고려였던 우리나라의 공민왕이라는 왕이 빼앗긴 함경도 지역을 수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공민왕의 수복 작전에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내부에서 호응해준 덕분에 영토를 회복할 수가 있었죠. 이로써 이자춘과 이성계가 고려의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함경도 자리가 당시에는 동북면이라고 불렀는데, 공민왕은 그 지역 내 영향력이 상당하고 누구보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던 이자춘에게 동북면 자체를 맡깁니다. 이성계는 고려의 군인으로 성장하는데 이성계의 활 실력이 어마무시했다고 합니다. 날아가는 세대를 한 번에 꿰어버리고 공민왕도 고려 내에서 이성계의 활 솜씨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필 공민왕 때가 원나라가 막 무너지기 시작할 때여서 국제정세가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이 혼란의 시기에 북방에서는 홍건적이니 요동의 군벌이니 원나라의 잔당 세력이니 해서 고려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이 중엔 수도 개성이 함락된 적도 있을 정도였죠. 심지어 남쪽에서는 일본의 왜구들까지 고려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많은 시대에 이성계는 맹활약을 합니다. 전적 수만 놓고 비교했을 때 이성계가 이순신보다 승전 횟수는 훨씬 많고, 이성계는 전쟁에 나갔다 하면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답니다. 적장들도 모두 이성계의 전투 실력과 지휘 능력에 감탄하고 돌아갈 뿐이었죠. 아버지 이자춘 사후에는 이성계가 동북면을 맡아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맹활약을 하면은 고려 내 사회적 입지도 상당할 것 같지만, 이성계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고향 동북면이 외진 지역이라 지역차별이 심했고, 또 한때 원나라에 복역했던 집안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붙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성계가 데리고 다니던 자기 병사들에는 여진족들도 많이 껴있고, 고려인들이라고 해도 워낙 여진족과 어울려 다니다 보니 지체 높으신 귀족들이 봤을 때는 같이 어울려줄 수 없는 격떨어지는 시골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냥 전쟁 나면 투입시키는 군인, 관리하기 애매한 함경도 동북면을 관리해주는 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이성계를 예뻐해주던 지체 높으신 귀족 집안의 군 장교가 있었으니 바로 최영 장군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최영 장군을 아버지 모시듯 모셨죠. 고려에선 공민왕이라는 왕이 죽고 우왕이 즉위하면서 사회가 몹시 어지러워집니다. 우왕 자체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인임이라는 대귀족에게 모든 국정 운영을 맡겼습니다. 이인임 등의 고려 후기 귀족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불렀는데, 이 권문세족의 부패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불법적으로 토지를 겸병하여 재산을 축적하고 백성들 핍박하고 부정부패로 관직을 독차지하고, 그러나 왕은 아무 생각이 없이 이인임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기만 하고요. 신진사대부라고 유학을 숭상하며 고려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부르짖는 학자들이 권문세족의 부패함을 문제 삼았지만, 정치 고인물이자 대대로 기득권을 공고히 해오던 권문세족의 판을 헤집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인임의 횡포가 극에 달하자 최영, 이성계가 군대를 동원해 이인임 등의 무리들을 숙청합니다. 정작 이때는 우왕이 이인임 편을 들어주지 않고 최영을 지지해 주었거든요. 우왕도 어느 정도는 이인임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이인임이 사라진 시점에서 이젠 최영의 세상이었습니다. 우왕이 최영의 딸과 혼인하여 최영은 왕의 장인어른이 될 정도였죠. 그런데 이때 때마침 중국에서 원나라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 명나라가 고려 정부에게 옛 원나라가 지배했던 고려의 영토를 명나라에게 넘기라는 요구를 해옵니다. 신진사대부들은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최영은 분노심에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동 정벌을 주장하며 명나라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성계조차 반대했지만 상관 최영의 강력한 지시에 우왕마저 최영을 지지하니 별수 없이 함께 요동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정작 최고사령관인 최영은 우왕과 함께 평양에 머물고 우군 도통사 이성계와 좌군 도통사 조민수만이 요동으로 떠납니다. 이제 압록강만 넘으면 되는 시점에서 도저히 전쟁이 무리임을 판단한 이성계는 조민수를 설득한 후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라는 섬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회군하기로 합니다.
이 사건이 조선 건국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해석되는 1388년 위화도 회군 사건입니다. 엄연히 쿠데타였죠. 이성계는 평양과 개성을 군사로 장악하고는 최영을 탄핵시키고 얼마 안 있어 최영은 사형당합니다. 더불어 우왕도 폐위시키는데 우왕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미쳤다고 폐위당한 왕의 아들을 차기 왕으로 추대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커서 복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성계는 왕실 종친 중 먼 친척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으나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 회군에 참여했던 조민수는 이성계를 경계하기 위해 날치기 수법으로 우왕의 어린 아들을 창왕으로 즉위시킵니다. 그러나 조정 대신들은 전부 이성계 편이었고 신진사대부들이 조민수의 비리를 캐내 조민수를 제낍니다. 여기에 폐위된 우왕이 이성계를 살해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지자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몇 명이 모여 우왕과 차왕을 모두 죽이기로 하고 원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왕실 친척을 왕으로 새롭게 추대하니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었습니다. 이제 권문세족이라는 귀족들은 없고 오로지 신진사대부만 남은 상황에서 그들이 그토록 꿈꾸었던 고려 개혁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그간 권문세족이 헤쳐먹은 전국의 토지들을 해체 작업하는 것이었습니다. 토지 개혁의 정도를 두고 신진사대부들은 급진과 온건으로 나뉩니다. 급진과 온건으로 나뉜 건 비단 토지 개혁의 정도만 두고 나뉜 게 아니라 공양왕 추대 후 급진 신진사대부들은 노골적으로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자 온건 신진사대부들이 이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온건 신진사대부의 대표였던 정몽주는 공양왕과 함께 급진사대부들의 비리를 캐내 전부 탄핵시키고 사형 판결까지 준비합니다. 하필 이성계는 낙마사고를 당해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고 정몽주만큼은 이성계가 포섭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정몽주에게 반격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답답했던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이 아버지 허락 없이 정몽주를 백주대낮에 살해합니다. 정몽주 사후 다 풀려난 급진사대부들은 일사천리로 왕을 압박해 옥새를 받아냈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렇게 1392년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가 되었죠. 이성계가 왕이 될 때까지 모든 걸 계획한 이성계의 오른팔이자 브레인이었던 급진 신진사대부의 대표가 있으니 바로 정도전입니다. 누가 먼저 고려를 멸망시키자고 제안을 한지 역사에 기록된 바는 없으나 아마 정도전이 먼저 이성계에게 접근하고 제안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읍니다. 이성계를 왕으로 만든 설계자는 누가 뭐래도 정도전이었거든요. 정도전은 우선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새로운 사회의 시스템을 정비해갑니다. 이때 많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성계가 수도를 바꾸고 싶다고 하자 정도전이 지금의 서울인 한양을 추천하며 수도 이전 사업을 총책임하기도 했습니다.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만들고 한양 도성 쌓고 종묘사직 만들고 경복궁 자리까지 정하고 공사한 이 모든 걸 다 설계한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 꿈꾸었던 새로운 사회의 정치 이념은 국왕은 상징적으로만 존재를 하고 정사는 유능한 재상들이 담당하는 재상 중심의 사회를 염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도전은 우선 왕자들과 왕실 종친들의 힘을 약화시켜 나가며 그들과 척을 집니다. 개국공신 명단에도 넣어주질 않았죠. 결정적으로 정도전이 왕실 종친과 사이가 멀어진 건 세자 책봉 문제였습니다. 이성계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아내는 조선 건국 전 사망하는 바람에 어리고 예쁜 두 번째 아내가 조선 최초의 왕비 신덕왕후 강씨가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신덕왕후를 굉장히 좋아했고 첫째 아내에게서 낳은 왕자들을 다 제치고 신덕왕후 강씨 사이에서 낳은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임명했습니다. 정도전도 막내 이방석을 지지했고요. 사실 조선 건국에 이바지한 사람들은 첫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이거든요. 그럼 이 왕자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야망덩어리 5번째 아들 이방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몽주를 죽였기 때문에 조선이 건국될 수 있었던 건데 화가 나겠죠. 이러던 중 태조 제위 5년째이던 1396년에 세자 이방석의 어머니 신덕왕후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에 시리에 빠지며 가뜩이나 노년의 몸이라 태조 이성계는 몸이 급격하게 나빠지는데요. 그때 1398년 그동안 처가의 도움으로 몰래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던 이방원은 야심한 새벽 군사들을 동원해 정도전을 비롯해 그 일파들을 전부 죽이고 해가 밝자 대신들을 불러 포섭한 후 이복 막내 동생이었던 세자 이방석을 살해합니다. 이때 죽은 이방석의 나이는 지금으로 따지면 겨우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매우 분노했지만 이미 대사는 이방원으로 쏠려 있었고 노년의 이성계는 무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 모든 정치적 환난의 신물이 난 태조 이성계는 1차 왕자의 난이 벌어졌던 1398년 곧바로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이 다음은 2편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이성계의 가계에 대해 살짝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성계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에게서는 6명의 아들들을, 둘째 아내에게서는 2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내는 조선 건국 전 사망하는 바람에 둘째 아내가 조선 최초의 왕비 신덕왕후 강씨가 되었죠. 따라서 첫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은 조선 건국에 공이 많고 나이 많은 형들이어도 엄밀히 따지면 왕비의 아들들이 아니었고 막내 동생 2명이 정식적인 왕비의 친아들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내에게서 낳은 형들 6명 가운데 6째는 일찍 죽었고 첫째 이방우는 아버지의 고려 멸망과 조선 건국에 반대하던 사람이어서 아버지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고는 은둔해버리면서 둘째 이방과가 맏형이 되었답니다. 그래도 첫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4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더 좋아했던 둘째 아내 신덕왕후 강씨의 2 아들들 중 막내 아들 이방석을 차기 왕으로 지목하는 세자에 책봉합니다. 이성계의 브레인 정도전도 이방석을 지지했고요. 정도전은 막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기 위해선 위의 이복형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개국공신 명단에도 누락시켰고 심지어 사병 소유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서 왕자들의 군사권을 박탈시켰습니다. 왕자들은 불만이 쌓여가면서 야망 덩어리에다가 고려를 멸망시킬 수 있던 가장 큰 공은 정봉주를 죽인 본인이라고 생각한 5째 이방원은 처가의 도움으로 몰래몰래 무기를 사고 군사를 양성하면서 1398년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 일파와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이복동생 2명을 모두 죽입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몇 년 전 이미 죽은 상태였고 태조 이성계도 노년의 몸이라 몸이 허약하여 세자를 보호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원도 유혈 사태를 일으키며 비도덕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기에 그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면 민심이 안 좋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괜히 적장자 원칙을 내세우면서 맏형이었던 둘째 아들 이방과를 세자로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방과는 전혀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왕자였습니다. 이방과 역시 젊었을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전장을 누비던 군인 장교 중 한 명이었고 무예도 출중하며 강단도 있었으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권력욕은 전혀 없었죠. 그러나 동생이 피를 낼 정도의 쿠데타를 일으킨 마당에 거기서 왕하고 싶지 않다고 한사코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도 이방원의 속셈 다 알고 있었지만 막내 아들들의 죽음, 정도전의 죽음 등으로 왕 자체의 환멸을 느낀 이성계는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던 1398년 그 해에 바로 이방원의 요구에 따라 둘째 이방과를 세자로 임명하고 곧바로 양위를 해버렸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7년의 재위 기간을 끝으로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이방과가 조선의 2대 왕 정종입니다. 정종은 한양의 터가 좋지 않아 이런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다며 그래도 자기에겐 더 익숙한 고려의 수도 개성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양으로 천도하자고 제일 주장했던 게 이성계랑 정도전이었잖아요. 이성계는 개성 천도에 반대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고 정종의 의지대로 개성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여기서 이미 이성계가 얼마나 뒷방 존재로 뒤처졌는지 알 수 있죠. 이성계는 끝까지 개성 가기를 거부하며 본인은 한양에 남기로 합니다. 아내 신동왕후 강씨의 무덤도 한양에 있고 한양은 정도전이 또 설계한 곳이잖아요. 쉽게 떠나기 힘들었겠죠. 개성으로 돌아온 정종은 그다지 정사에 관여하지 않고 격구라는 스포츠에 빠져 삽니다. 격구라고 한국 전통 스포츠인데 나무채를 쓰는 골프 혹은 말 타면서 나무채로 공을 치고 가져가서 골대에 공을 넣는 운동인데 정종이 또 무예 출중한 군인 출신이잖아요. 이런 스포츠 취미 정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너무 격구에만 전념하자 여러 신하들이 문제를 삼기도 했지만 정종은 계속 격구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입니다. 정종이 무능한 국왕이었다기보다는 격구에 빠져 사는 건 정종이 일부러 그랬던 겁니다. 동생한테 행동으로 보여주는 암묵적 메시지였어요. 나는 권력에 관심 없다. 정종도 알았죠. 실권은 전부 동생 방원이한테 있던걸요. 실제 정종 제위의 정사를 도맡은 건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우선 국가의 군권을 왕자들끼리 다 나누고 개인이 보유하는 사병제도를 다시 한번 혁파합니다. 아니 예전에 정도전이 사병 혁파할 때 이방원이 거품 물고 반대하지 않았느냐고요? 그건 이방원이 당할 때 입장이고 이제 이방원이 권력을 쥐었으니 자기같이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들 더 안 나오게 해야죠. 또한 이방원은 그간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고위직 신하들의 최고 의결기구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개편시킵니다. 현대의 총리실 비슷한 개념이죠. 자, 그런데 형제들이 많으면 이 중에 꼭 눈치 없는 형제가 있기 마련이죠. 지금의 왕 정종은 둘째 아들이고 실권을 쥐고 정사를 운영하는 이방원은 5째잖아요. 이 사이에 넷째 형이었던 이방간이 불만을 품은 겁니다. 아니 모든 건 나이 순으로 해야지. 정종 형님이 있으면 그 다음은 당연히 셋째 형이나 자기가 차기 왕권 후보지 왜 막내 방원이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느냐는 겁니다. 참 눈치 없죠.
이방간이 이런 이야기를 셋째 형 이방희한테 말하자 딱히 욕심없고 유순했던 이방희는 그냥 가만히 방언이를 밀어주자고 합니다. 이런 눈치 없는 사람 옆에는 꼭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박포라고 한때 이방원의 부관이었는데 1차 왕정이 난 이후 이방원이 공신 명단을 발표할 때 2등 공신에 책봉된 것에 불만을 하도 해대서 화가 난 이방원이 박포를 유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더 불만이 쌓인 박포는 왕이 되고 싶어 하던 넷째 왕자 이방간에게 접근했던 거죠. 박포의 부추김으로 이방간은 최측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규합해 1400년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방간도 쿠데타 일으킬 깜냥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보가 다 새가서 이방원은 형이 군대를 동원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고 다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방간이 형이 사단을 내자 병사들이 이방원을 찾아가 어서 방간 왕자 손봐주러 가자고 했는데 이방원은 어떻게 친형이랑 싸울 수 있냐, 난 못한다 라며 이렇게 적당한 제스처도 좀 취해주고 삼촌의 손에 억지로 나오는 척 갑옷을 입고 나가 개성 시가전에서 가볍게 방간이 형을 제압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방간이 군대를 일으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정종은 자기 비서를 방간이한테 보내서 너 제정신이냐? 자기가 책임져 줄 테니까 지금 당장 무장 해제해라 고 했고, 아빠 이성계 또한 네가 방언이랑 엄마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친형제끼리 뭐하는 짓이냐 이 소같은 놈아 라며 역정을 냈답니다. 정종이나 이성계나 둘 다 이방간을 말리네요. 이 사건이 2차 왕자의 난입니다. 2차 왕자의 난 이후 정종은 방언이에게 이방간에 대해 적당히 처벌하고 용서해주자고 제안합니다. 이방원 역시 1차 왕자의 난 때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친형까지 죽인다면 이방원은 추후 왕이 됐을 때 정통성에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생기는 것이고, 아무리 옛날이어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존재들에게 도덕성 문제가 나름 중요했거든요. 이방원은 이방간을 유배 보내는 선에서 그치고 박포만 처형하며 좋게 마무리합니다. 2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방원에게 좋게 작용하긴 했습니다. 언젠간 형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받아야 하는데 딱히 왕위를 물려받을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때 2차 왕자의 난이 터지고 본인이 허수아비 왕임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던 정종은 자기가 계속 왕으로 있다간 더 안 좋은 사단들이 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동생 방언이를 차기 국왕 후계로 지목합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게 정종은 아내 정한왕후 사이에선 아들이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이방원에게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기는 건데 정종의 적자 아들이 없어서 아주 평화롭게 이방원이 차기 국왕 후보로 지목이 되었죠. 이방원이 이렇게 세자로 책봉된 이후에 정종이 연회를 베푸는데 이때 술에 취한 이방원이 형 정종을 백허그했다고 합니다. 정종은 자기를 백허그한 동생에게 이게 너의 진심이구나 라는 따뜻한 말을 건넸다고도 하죠. 1400년 정종은 재위 2년을 끝으로 스스로 동생 이방원에게 양위를 선언하고 이방원이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이 됩니다. 정종은 아내 정한왕후와 금슬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동생 태종 이방원이 아내와 자주 다투자 유일하게 정종이 동생 태종 이방원에게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며 역정을 냈다죠. 정종은 확실히 왕위에서 물러나자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아내와 오순도순 무려 20년이나 더 살다가 조카 세종대왕이 즉위했을 무렵에 사망합니다. 정종은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 사이의 과도기적인 왕이라고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정왕이란 시호로 불리다가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정종으로 조선의 공식적인 2대 왕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드디어 이방원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어떤 국왕이 될까요? 1401년 태종 이방원의 재위가 시작됩니다.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기까지 고려 멸망부터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피를 봤습니까? 드디어 이방원이 그토록 염원하던 국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태종 이방원은 어떤 왕이었고 또 어떤 정치를 펼쳤을까요? 우선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이방원은 이성계가 그토록 존경하고 좋아했던 정몽주, 정도전 등을 살해했고 자기 막내 아들 2명을 죽였고 심지어 이성계의 사위까지도 이방원이 죽여버렸습니다. 당연히 이성계가 이방원을 좋아할 리 만무했고 개성에서 이방원이 즉위했다는 소식에 한양에 있던 이성계는 고향인 함흥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태종 재위 2년째였던 1402년 지금의 함경도에서 조사이의 난이 터집니다. 조사이의 난은 조선 개국 이래 최초의 반란 사건으로 조사이는 이성계의 둘째 부인이자 최초의 왕비였던 신덕왕후 강씨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게 있습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이성계가 개성에 있을 때 혼인한 여인으로 그 집안의 베이스는 개성입니다. 그런데 왜 조사이는 함경도에서 반란을 일으켰냐는 거죠. 당시 함경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성계가 있었죠.
조사이에 나는 이성계가 사주하여 일으킨 반란이었으며 실제로 이성계가 함경도의 영향력을 발휘해 조사이를 지원해 주었고 심지어 나중에는 직접 반란군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반란 세력은 평안도 안주까지 내려오지만 이곳에서 토벌군에게 진압되어 버렸고 조사이는 체포되어 처형당했죠. 이 토벌군은 태종 이방원이 직접 지휘하기도 했답니다. 결국 이성계 대 이방원의 대결이었고 일생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이성계의 유일한 패전이었죠. 그러나 이방원은 차마 아버지까진 죽일 수가 없었고 주동자 몇 명을 제거하는 선에서 대충 마무리 짓습니다. 이성계는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고 이후 개경으로 돌아와 태종 이방원의 정권을 인정하고 조용히 지냅니다. 그런 아버지를 의식했던 걸까요?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의 한때 염원이었던 한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합니다. 단 이방원은 자신이 죽인 정도전이 설계한 경복궁에 기거하고 싶어 하지 않아 있고 경복궁 동쪽에 궁궐을 하나 더 만드니 이 궁이 창덕궁입니다. 비록 도덕적인 방식으로 왕이 된 건 아니지만 태종 이방원은 굉장히 유능한 국왕이었습니다. 태종 이성계 때는 솔직히 아직까지 새로운 왕조의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못했으나 태종 이방원 때에 이르러 조선은 개국된 지 30년도 안 되어 매우 빠른 속도로 많은 것들이 체계를 갖추고 안정화되어 갑니다. 태종 이방원의 정책들이 너무 많지만 조금 추려보자면 언론기관을 우선 활성화시킵니다. 당시에는 사헌부라는 감찰기관이 있었는데요. 태종 이방원은 사헌부에서 사간원이라는 기관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사헌부에서 정치인들의 비리를 감찰하면 사간원에서 탄핵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었죠. 더불어 국가의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만들을 체포하거나 고문하거나 처벌을 이행하는 사법기관, 의금부를 신설해 국왕 직속기구로 두었습니다. 굳이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검찰기관과 정보원기구를 대폭 강화해 너무 막강한 권세를 누리는 신하가 없도록 만드는 거죠. 즉 태종 이방원은 국왕의 힘을 한없이 증대시키는 왕권 강화가 그의 정치적 일념이었습니다. 권력을 높이려면 권한이 많아야 합니다. 그 뜻은 주관하고 담당하는 업무가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지금의 각 행정부처라고 할 수 있는 6조에서 업무를 올릴 때 의정부라는 총리실 기관을 패스하고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6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른바 최고 관직의 신하들, 가장 권력이 많은 신하들이 근무하는 곳이기에 국가 업무를 이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라는 것은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국왕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죠. 태종 이방원의 왕권 강화는 비단 자기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정책뿐 아니라 더 넓게 봤을 때 각 지방에서도 철저하게 중앙정부의 명령과 지시하에 움직이도록 중앙 집권화시키는 정책들도 포괄되어 있었습니다. 지방 세력들이 국왕과 정부의 지시를 안 듣고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고 하면 이건 곤란하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이런 게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특수행정구역들을 거의 대폭 최소화시킵니다. 가급적 모든 행정구역에 지방관들을 다 파견했으며 고려시대 때는 일반 행정구역 외에 동북면, 서북면이라고 군사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단 말이죠. 이러면 자기 아버지처럼 군벌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이런 특수행정구역을 없애고 전국 모두 일반 행정구역으로 엮어서 조선 팔도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토지조사 사업과 조선의 인구수를 파악하기 위한 호패법을 실시하기도 하죠. 호패법은 일종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교적으로도 태조 이성계 때는 그다지 좋지 못했던 명나라의 외교를 아주 우호적인 관계로 잘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당시 명나라 황제 영락제도 왕위 찬탈로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단 태종 이방원이 유일하게 실패한 외교책이 여진족과의 외교였는데 여진족들이 조선 정부를 등지고 명나라와 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자 태종 이방원은 북쪽 국경지역 여진족과의 무역소를 전부 폐쇄해버리면서 태종 이방원 제위 말년엔 북쪽 국경지대가 여진족들의 약탈로 인해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 업적들을 남긴 유능한 태종이었지만 도덕적으로는 태종 이방원을 옹호할 수가 없네요. 비단 국왕이 되기까지 피를 너무 많이 봤을 뿐 아니라 왕이 되고도 이 조금이라도 권세를 누비며 태종 이방원과의 친분을 믿고 권력을 과시하는 대신들을, 아니 그럴 것 같은 대신들을 깡그리 숙청합니다. 우선 왕실 종친들을 이방원은 많이 내칩니다. 이방원이 초창기엔 이 정도전에게 불만이 많은 왕실 종친들을 모으며 세력을 키웠으니 이방원의 등극에 그들의 기여가 나름 컸거든요. 그렇다면 이방원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들도 상당한 권세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방원이 종친들부터 내치죠. 이방원이 왕이 되기 전 형동생을 하던 이숙번조차도 내칩니다. 이숙번은 1차 왕자이 난 당시 가장 최전선에 나섰던 이방원의 행동대장이었거든요. 이런 이숙번도 권력을 얻더니 많은 사람들한테 갑질을 하며 평판이 매우 안 좋았고 태종 이방원은 이숙번도 내치죠. 유일하게 화를 피한 신하는 하륜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왕이 된 사람들에게는 늘 옆에 킹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이성계에게 정도전이 있었던 것처럼요. 이 이방원에게는 하륜이 있었습니다. 하륜은 고려말 신진사대부 출신으로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지라 조선 개국 직후에는 정계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하륜의 친구가 이방원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하륜은 성리학 외에도 관상, 풍수지리 등 잡다한 지식이 많았는데 이 친구의 소개로 친구 사위 얼굴을 보니까 왕이 될 상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하륜은 이방원을 도와주었고 이방원이 왕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설계했던 사람이었으며 태종 이방원 즉위 후 오랫동안 국무총리인 영의정을 역임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하륜이 태종 이방원에게 제거되지 않은 건 하륜은 태종 이방원의 성격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었고 특유의 뛰어난 처세술로 괜히 권세 믿고 깝치지 않아서였죠. 태종 이방원은 제위 중반기부터는 박은, 조말생 등 신진 세력들을 적극 등용하며 자기를 왕으로 옹립해준 공신들의 권력을 견제시켰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칼부림의 하이라이트는 외척 척결입니다. 외척은 왕과 혼인을 한 외가 혹은 처가를 뜻하는데 이방원의 처가 민씨 집안은 이방원의 왕위 등극에 있어서 제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병 혁파됐을 때 처가 민씨 집안에서 삽이 탈탈 털어 무기 마련하고 하륜을 소개해준 사람도 이방원의 장인어른이잖아요. 특히 이방원의 아내 민씨는 남편의 의지를 다잡아준 강인한 여벌이었죠. 이방원의 처남들도 이방원이 정도전에게 털리기만 할 때도 끝까지 한편이 되어주었고요. 그런데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은 이들이 자기에게 충성할지는 몰라도 자기 아들이 차기 왕이 됐을 때는 너무 강한 권력을 가진 외척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계속 후궁들을 들이며 왕비가 된 원경황후 민씨와 부부싸움을 하기 일쑤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처남들이었던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유배 보낸 후 자결명령을 내립니다. 6년 뒤에는 또 다른 처남들인 민무회 민무휴도 자기 형들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죽입니다. 이렇게 자기 처가 집안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죠. 태종 이방원의 생애가 알려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부모 가슴에 못을 박은 놈은 자기 자식도 내 가슴에 못을 박는다. 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며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은 일찌감치 어린 장남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자가 커가면 커갈수록 문제야 양아치가 되는 겁니다. 기생과 건달들을 궁궐로 들이질 않나, 밤에 몰래 담을 넘어 이 저자에서 양아치들이랑 어울리질 않나, 세자 수업 전혀 관심 없고 이렇게 점점 아버지 태종의 신경을 건드리다가 몇 번이고 여자 문제로 태종 이방원을 여러 번 화나게 합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 충녕대군은 효행, 학식, 성품 등 신하들이 입을 닳도록 칭찬 일색이니 첫째 놈과 셋째 놈이 너무 비교가 많이 되는 겁니다. 아비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세자는 탈선을 멈추지 않았고 양반의 첩이 예쁘다는 이유로 자기가 뺏어버리자 태종은 그 여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지만 세자는 그녀를 임신까지 시켜버립니다. 이 여자 이름이 어리입니다. 일명 어리게이트인데 태종 이방원의 꾸지람에도 세자는 편지를 써서 아버지도 여자만이 만나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냐, 아버지나 정신 차려라, 이런 내용이었고 화가 난 태종 이방원은 세자를 폐위시킵니다. 폐위된 세자는 양녕대군으로 강등되었고 유배를 가게 되죠. 그리고 신하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찬성으로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세자로 임명했고 세자로 임명한 지 얼마 안 되어 태종 이방원은 아들에게 양위를 하고 본인은 뒤에서 왕이 된 아들을 감독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1418년의 제위를 끝으로 이방원은 셋째 아들에게 양위하니 4대 왕이 된 이 셋째 아들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다음은 세종대왕 편입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